네, 중세국어 문법 두 번째 영상, 이번 영상에서는 어, 통사적인 문법 요소들에 대한 어떤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격조사의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에서 주격조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국어서 여러 출판사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뭐,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선행하는 체언이 이제 어떤 이제 형태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형태라는 거, 이 형태. 먼저 첫 번째로 이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붙어요. 예를 한번 보세요. 구름. 이 체언이 자음으로 끝났죠. 미음으로 끝났잖아. 그럼 여기 이가 붙는 거야. 여기 1번 그대로 이가. 그래서 표기할 때는 이어적기를 써야 되니까 구름이 이어적기. 하지만 형태소는 이렇게 구분해야죠. 형태소. 이해되죠? 말싸미도 마찬가지고.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뭘까? 이응이 없죠? 이 이는 뭐냐면 보세요. 이나 반모음 이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이 모음 이만 붙어. 모음 이만. 예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채. 부채는 뭐냐면 부처에 주격조사 이가 붙은 거야. 이 여를 보세요. 요. 이 체언이 뭘로 끝났습니까? 여라는 모음으로 끝났죠. 여라는 모음으로. 이 여는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니잖아. 여는. 그러니까 주격조사 뭐가 붙었다? 이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다가 주격조사가 붙고 싶으면 이만 붙는 거지.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각각 부티어가 되고 부티에가 되고 나이가 되는 거죠. 부테이, 야이. 왜냐면 이거 이중모음으로 발음했거든. 다 이중모음. 요것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했어요. 그래서 부티어이, 나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환경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선행하는 체언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형태의 주격조사가 붙었습니다. 예, 알겠죠? 자, 그럼 마지막 3번 없다. 이거 없다 표시예요. 없다, 없음. 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 예를 들어서 얘 한번 보세요. 우리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불휘, 깊, 뭐야 이거 이어적기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끊어져 갔나요? 깊은이죠. 불이 깊은 남간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불휘 우리 현대국어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현대국어로 바꿔보면.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뿌리 다음에 뿌리가 깊은 나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가가 생략이 됐다는 거지. 여기 생략됐다 이런 표시입니다. 생략. 그래서 왜 생략됐을까? 이 체언이 뭐로 끝났으니까 반모음 이로 끝났잖아. 불후이 이렇게 발음하겠죠. 불후이. 그래서 이 불휘는 뿌리를 의미하는 과거 단어인데 마지막이 반모음 이로 끝나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붙을 때 생략이 되고 붙었다. 요게 이제 우리 없다는 세 번째 주격조사 없음이라고 보는 주격조사죠. 잘 구분이 됩니까? 선행 체언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자음으로 끝나느냐, 이나 반모음 이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각각 1번 이, 2번 이, 3번 없음 이런 형태로 주격조사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국어와 큰 차이점이 뭡니까? 현대국어는 뭐가 있어요? 현대국어는 주격조사가 뭐가 있습니까? 주격조사가 뭐가 있습니까? 이하고 가가 있죠. 이 가가 없어 중세국어 때는. 중세 때는 뭐가 없다. 가 없음.
알겠죠? 네, 중세국어 때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안 쓰였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를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세 가지 형태. 자, 두 번째 문법상의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법상의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중세국어에서 명사형 어미와 명사파생 전미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명사형 어미가 뭔지는 알아야죠. 첫 번째로 일단은 명사형 어미란 무엇인가. 명사형 어미는 말 그대로 어미입니다. 어미 앞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어간이 있죠. 어간과 어미는 항상 세트로 붙어서 다니죠. 이 어간과 어미는 용언에서 항상 이렇게 쓰이죠. 용언 혹은 서술격 조사도 그렇긴 한데 우리 일단 용언만 보도록 할게요.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이 용어는 문장 성분에서 뭘로 쓰이냐? 바로 서술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서술어 앞에는 항상 뭐가 있죠? 주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형 어미는 문장과 관련이 됩니다. 문장. 항상 문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어미는. 이 서술어의 마지막 부분에 어미가 나오는데 그 어미 중에 명사처럼 쓰이게 도와주는 어미가 명사형 어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명사형 어미는 문장에서 문장이 명사처럼 쓰이게 도와주는 어미죠. 근데 품사가 바뀌진 않아요. 그냥 용언 그대로인데 단순히 어미만 마치 명사처럼 쓰이게끔 도와주는 어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명사파생 전미사는 뭐냐? 명사파생 전미사는 파생 전미사가 붙으면은 이제 어근에 붙었다 요 말이죠. 어근에 전미사가 붙습니다. 어근 뒤에. 그래서 품사의 성질을 어근의 성질을 바꿔주죠. 어근의 품사를 바꿔줍니다.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명사파생 전미사는 당연히 어근의 품사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명사로 바꿔주죠. 그래서 어근의 품사를 명사로 바꿔줬습니다. 명사로 바꿈. 요게 이제 명사파생 전미사죠. 그래서 이거는 문장이랑 관련이 없어요. 문장에 걸쳐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어 자체, 그 단어 자체만 성질을 바꿔주는 그런 전미사죠. 이 명사형 어미와 명사파생 전미사가 어떤 차이점으로 중세국어에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를 볼게요. 먼저 명사형 어미의 첫 번째 예 보면 까마같이 여기다 써볼게요. 뜻을 한번 우리말로 까마귀 까치 까치가 기쁘게 우는 것은 우는 네 어떻게 쓸까요? 의역을 할까요? 아니면 직역을 할까요? 직역해 봅시다. 울음은 개가 가요. 개가는 이제 기쁘게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여기 저기 주격조사가 안 쓰였죠? 왜냐면 2로 끝났으니까 채연이 까마귀 가치가 기쁘게 울음은 우는 것은 의역하면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입니다. 우는 것은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시예요, 시. 옛날에 쓰였던 시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 울음은 이 문장에 걸쳐져 있죠. 울음의 주어는 누굽니까? 까마귀 까치죠. 그죠? 까마귀 까치 이게 주어고 기쁘게는 부사어고 요건 이제 서술어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서술어의 어미가 명사형 어미가 쓰여서 명사절이 안긴 문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 울음문의 형태소를 한번 분석해 보면 울 플러스 플러스 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간이 되고 요거는 어미가 되고 요거는 이제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가 조사였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울음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쓰였습니다.
중세국어의 명사형 어미에는 이렇게 옴과 um이 쓰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두 가지는 모음 조화에 의해서 선택이 되죠.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의 모음이 음성일 때 um이 붙고 어간의 모음이 양성일 때는 오음이 붙어요. 알겠죠? 기는 지금도 쓰이죠. 한번 예시문 볼까요? 태자가 글 배우기를 즐겨 이런 거죠. 배우는 사람의 주체는 태자인데 이제 명사처럼 쓰이게 하려고 주어를 태자가 글 배우다 요거를 배우기로 바꿨죠. 이것도 명사형 어미고 그리고 D도 볼까요? D 지우고 내 겨집이라 가져가 D 어려울세 요건 뭐냐면 내가 여자라 가져가기 어려움으로 리을세가 뭐뭐 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함으로 뭐뭐 함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요 D도 내 겨집 내가 여자라 가져가다 요 문장을 명사처럼 바꿔주는 거죠. 알겠죠? 자, 옆에 이제 보세요. 중세국어의 명사파생전미사. 이제 명사파생전미사인데, 암과 음과 아이가 있죠. 여름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름. 여름은 우리 계절 여름이 아닙니다. 여름의 형태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분석을 해보면, 열다의 열에 음이 붙어 있는 거죠. 열매가 열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열매가 열다. 그래서 여름은 뭐가 되냐면 열매가 됩니다. 우리말로. 지금 현대국어로 열매입니다. 열매. 이건 이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단어죠. 열다라는 그네 전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꿔줬죠. 이 열은 동사죠. 그네 품사는. 근데 음이 붙어서 명파접이 붙어서 뭐가 됐습니까? 명사가 됐죠. 그러니까 이건 품사를 바꿔준 명사 파생 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랑 전혀 관련 없죠. 크이, 길이 이것도 이제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가 붙은 건데 예를 들어서 크다의 크에 이제 의가 붙은 거지. 이건 명사 파생 전미사고 요거는 어근이고 어근 중에서도 뭡니까? 형용사죠. 요거는 이제 명파접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크이가 된 거야. 크이. 요건 이제 우리 현대국어로는 뭡니까? 현대국어로 키죠. 키. 현대국어로 키.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일단 학교 선생님의 어떤 수업 내용에서 언급하는 거 위주로 보면 되죠. 시험 공부할 때는. 그래서 옴과 디 다 언급하면 이제 한 번씩 보면 되고 우리 후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D가 나오나요? D가 나오죠. 후민정음 서문에 D가 명사형 어미로 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명사파생 전미사 같은 경우는 용비어천가에 나오죠. 방금 얘기했던 여름 하나니 하면서 열매가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여름에는 명사파생 전미사가 쓰여서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열매를 여름이라고 발음을 했고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 문법상의 특징인 높임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 높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대상을 높인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일단 우리 높임법 세 가지 높임법을 좀 알아볼게요. 주체 높임은 주어를 높여주는 높임법이고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높임법이죠. 상대 높임은 상대죠. 그러니까 청자죠, 청자.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높임법이죠. 현대국어에서는 각각 어떻게 높였습니까?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죠. 주체 높임은 시를 사용해서 높였죠. 혹은 뭐 특수 어휘도 썼고요. 그죠? 그리고 객체 높임 같은 경우는 특수 어휘를 썼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휘가 있는 경우에만 높일 수 있어요. 뭐 할머니를 모시다 이런 식으로 모시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목적어로 할머니가 나오면 높여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상대 국어 같은 경우, 상대 높임 같은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은 어말 어미를 가지고 높여줬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뭐 했습니다. 하세요.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죠? 어미를 가지고 상대방을 높여주죠. 듣는 상대방을. 이런 특징이 현대 국어에는 있죠.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선어말 어미를 가지고 계속 높여줬을까? 한번 볼까요? 먼저 주체 높임 같은 경우는 시하고, 시는 지금도 있죠. 선어말 어미 시. 근데 샤가 있죠. 요게 좀 다르죠. 샤라는 게 있습니다. 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세요. 이거 이가 빠졌어요. 부태이, 멸도, 하샴이, 어때, 빠르신고. 시가 또 보이죠? 니은고는 하나의 어떤 어미고 시가 따로예요. 신이 아니고 시가 따로예요. 전부 다 부처를 높여주죠. 주어 부처를. 부처가 멸도, 하심이 어찌 빠른가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신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부 다 용언에 선어말음이 시랑 샤가 쓰여가지고 부처를 높여줬죠. 부처를 높임의 대상 주어로 나온. 그러면 객체 높임을 보도록 할까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거 환경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삽잡, 짭 같은 게 있죠. 삽잡짭. 이 삽잡짭은 각각 다른 형태에서 쓰이는데 전부 다 뭘 높여줍니까? 목적어나 부사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높여줍니다. 삽은 이 부처의 교화 높여주고, 잡이 부처의 니르샴 높여주고, 아자바님 깨 안부 하삽고 아자바님을 높여주고. 전부 다 이제 목적, 이 두 가지는 목적어고, 아자바님은 뭡니까? 부사어죠. 그래서 요 목적어나 부사어는 전부 다 높임의 대상이니까 삽잡잡이 쓰였죠. 이해되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객체 높임이 중세국어 때는 굉장히 활발하게 규칙적으로 계속 쓰였다는 거죠.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용언 사이에다가 선어말 어미를 삽이나 잡이나 잡을 넣어주면 되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 쓰였다는 거죠. 객체 높임이. 그럼 상대 높임을 볼까요? 상대 높임은 이하고 이시 있습니다. 이 이가 옛니응이에요. 옛니응. 옛니응이에요. 평서문에서는 이가 쓰였고 의문문에서는 이시 쓰였죠. 전부 다 이것도 높임의 의도가 담겨 있죠. 청자가 높은 사람일 때 높여주려고. 니르샨, 주격조사가 높은 사람이라서 샤가 쓰였겠죠? 양으로. 생략돼 있으니까 주격조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니르신 양으로 호리이다. 이걸 현대국어로 바꿔보면 호리이다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될 거야. 습니다 대신에 뭘 쓴 거예요? 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를 썼습니다. 현대국어에는 안 쓰이죠. 이가 쓰였죠. 그래서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세존, 이게 세존입니다. 뜻입니다. 붙잡고 니르샤데, 주격조사도 주체 높임도 쓰였네요. 무엇으로 오신이 있고 오셨습니까? 지금은 습니까라고 써서 높여줘야 하는 것을 it을 써가지고 높여줬죠. 그래서 상대 높임에서는 이렇게 중세국어 때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높여줬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잘 구분을 해놓으세요.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은 시밖에 없었고 선어말 어미로 과거에는 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객체 높임은 현대국어에서는 특수어휘를 가지고 높여주는데 과거에는 중세 때는 선어말 어미, 삽잡잡을 가지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높여줬다. 그리고 상대 높임 같은 경우도 현대국어에서는 어말 어미, 씁니다, 하세요, 세요, 까요, 뭐 등등등을 가지고 높여주는 거를 과거에는 중세국어 때는 이나 잇 가지고 선어말 어미를 넣어서 만들어줬다. 높임의 의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이번 영상 보느라 수고했고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